당신의 인생에서 에너지를 빨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번 만나고 나면 마치 영혼이 갈아 넣어진 것처럼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사람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그 사람이 단순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독처럼 스며들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신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조종하고 이용하고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80년간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독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삶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인간성 7가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은 마치 인생의 흡혈귀처럼 당신의 에너지, 시간, 행복을 빨아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본 후에는 당신은 2가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성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인지 말이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함께하는 5명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주변의 사람들은 당신을 어디로 이끌고 있나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중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카멜레온처럼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회사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상사 앞에서는 부장님, 오늘도 멋지십니다. 과장님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라며 끊임없이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막상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동료나 후배를 대할 때는 180도 달라집니다. 냉정하고 무리한 태도로 대하며 인격적인 모욕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유명 셰프 고든 램지의 말처럼 누군가의 진짜 성격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웨이터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또한 이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마치 인간관계를 하나의 비즈니스 거래처럼 여기는 것이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친절하다가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금세 차갑게 돌변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회사에 새로 온 인턴이 처음에는 선배님, 조언 좀 부탁드려요라며 친근하게 다가와 여러분의 도움을 받지만 정규직이 확정되고 나면 갑자기 연락도 끊고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의 예입니다. 이런 행동은 사회적 가면이라는 심리학적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상황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항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데 능숙하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척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금 바로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며 당신도 언젠가는 이용 가치가 없어진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험담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독이 있는 혀를 가진 것처럼 그들의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으며 대화하지만 당신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험담을 시작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그 사람 정말 이상하지 않아? 사실 그 사람이 프로젝트를 망친 거야. 그냥 말 안 할 뿐이지와 같은 말로 다른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죠.
유명한 경영 컨설턴트 피터 드러커는 문화는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어치운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험담이 만연한 환경은 신뢰와 협력이라는 가치를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선의의 가면을 쓴 험담입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또는 너의 발전을 위해 하는 말이야 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이는 단순한 솔직함이나 건설적인 비판이 아닌 악의적인 의도가 숨겨진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이들의 주요 무기입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처음에는 오늘 조금 늦었어, 교통체증 때문에와 같은 사소한 거짓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프로젝트는 내가 주도했어. 또는 그 아이디어는 사실 내 것이었어와 같은 심각한 거짓으로 발전합니다. 흥미로운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거짓말을 반복할수록 죄책감을 덜 느끼도록 적응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도 큰 스트레스를 주지만 반복될수록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인 뇌의 편도체 반응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즉, 거짓말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경계해야 할 유형은 삼각관계 험담입니다. A에게는 B의 험담을, B에게는 A의 험담을 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패턴이죠. 이런 사람들은 종종 나는 너희 둘 다의 친구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불화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면 그들의 말을 100% 신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나 약점을 공유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있는 사람은 내일 당신과 함께 다른 사람의 험담을 나눌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타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기생충처럼 다른 사람의 선의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마치 사냥꾼처럼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 접근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극도로 친절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이죠. 너밖에 없어. 내가 정말 나한테는 특별해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는 어떨까요?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거나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에 져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보답해야 한다는 무의식적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를 베풀고 점차 더 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동료가 처음에는 커피 한 잔 사줄게라며 친근감을 형성한 후 점차 이 보고서 좀 도와줄래? 내 근무 시간 좀 대신해 줄 수 있어? 와 같이 요구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라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일방적인 요구만 하고 보답은 없다면 이는 명백한 이용의 신호입니다. 또 다른 전형적인 패턴은 책임 전가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라며 자신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죠. 더 심각한 형태는 감정적 이용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조종하여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날 정말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너만이 나를 이해해라며 특별함을 강조하여 상대방을 조종하죠. 놀라운 점은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종종 자기중심적 공감 결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의 욕구와 필요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멀리해야 할 특징은 교활하고 음흉한 성격입니다. 이들은 마치 현대판 마키아벨리처럼 계산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속이는 데 능숙합니다. 흥미로운 심리학 용어 중 하나인 마키아벨리즘은 16세기 정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저서 군주론에서 나온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한 성격 특성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거나 왜곡하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내가 오해한 거야.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라는 말을 자주 하죠. 또한 이들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적 조작 기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기억이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들어 혼란스럽게 하는 기술이죠. 그런 일 없었어.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했어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교란시킵니다. 이들의 또 다른 무기는 정보의 조작입니다. 사실을 일부만 공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상황을 조종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실수로 생긴 문제를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특정 정보만 상사에게 보고하는 식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불안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면 너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어라며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라며 불안감을 자극하는 식이죠. 더 무서운 점은 이런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도덕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최소화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비즈니스는 원래 그런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와 같은 말로 자신의 비윤리적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즉시 손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주시하고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자주 발견된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세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계해야 할 특징은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인간관계의 독버섯처럼 주변 사람들의 자존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단점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정말 그것도 제대로 못하니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을 깎아내리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이 비판이나 피드백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적인 의견조차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고 극도로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그건 내 의견일 뿐이야라며 대화 자체를 차단해버리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을 취약한 자아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 작은 비판도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은 수동 공격적 행동입니다.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방식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냥 농담한 건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네. 내가 뭐 잘못 말했니? 와 같이 상대방을 예민하거나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식입니다. 또한 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자주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신이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도 너는 항상 거짓말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살펴보면 비난, 방어, 경멸, 차단이라는 악순환이 자주 발견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이 제시한 이 관계의 사기사는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비난, 너는 항상 그래. 방어,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경멸, 너랑 말이 안 통해. 차단, 대화 단절. 특히 경멸은 관계를 가장 심각하게 해치는 요소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를 나타냅니다. 눈 굴리기, 비웃음, 조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의 공격을 정당화시켜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은 불편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쉽게 관계를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회색 바위 기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회색 바위처럼 재미없고 반응이 없는 대상이 되어 상대방이 당신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즐거움을 빼앗는 전략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지속적인 비판과 공격은 당신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번째로 주의해야 할 특징은 질투와 조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행복 흡혈귀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성취나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에서 잘 드러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거나 기뻐하는 대신 운이 좋았네. 그 정도 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같은 말로 상대방의 성취를 평가절하 합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 이런 행동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승진을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이 동료의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는 능력보다 인맥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대신 타인의 성취를 깎아내림으로써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인 것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이런 형태의 질투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것이 질투와 비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가면을 쓴 질투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살짝 비하하는 말을 섞어 넣는 형태입니다. 와, 승진 축하해. 회사가 요즘 아무나 다 승진시키나 보네와 같은 말은 축하와 비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잡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들은 종종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웃는 것을 유머로 포장합니다. 나는 그냥 농담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의 부적절한 언행을 정당화하죠. 하지만 진짜 유머와 조롱의 차이점은 명확합니다. 유머는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지만 조롱은 누군가를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런 행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독성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투와 조롱이 만연한 집단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숨기게 되고 이는 결국 모두의 성장과 행복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 때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질투가 심한 사람들은 종종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서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자신의 성취나 행복을 모두에게 공유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히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롱이나 비하 발언에 웃어넘기지 말고 그런 말은 기분이 좋지 않다고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당신의 주변에 있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고려해 보세요. 지속적인 질투와 조롱은 당신의 자존감과 성취 동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감사와 사과의 부재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끔 고맙다는 말을 잊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타인의 도움과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친절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잖아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호의를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며 그것에 감사를 표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인간관계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들의 행동이 가치 있고 인정받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이는 관계의 신뢰와 친밀감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감사 빈곤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혜택이나 특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야. 나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지와 같은 생각이 지배적이죠. 또한 이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된 건 내 탓도 있어.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와 같은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은 가짜 사과입니다. 조건부 사과. 내가 그렇게 했다면 미안해. 책임 전가. 미안하지만 너도 잘못했잖아. 상대방의 감정만 인정. 그렇게 느껴서 미안해와 같은 말은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끼친 영향을 이해하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바꿀 것인지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 패턴이 종종 자기애성 성격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자신을 과도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한 성격 특성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함을 보이는 용기가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과 정직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취약함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그들의 행동 패턴이 당신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친절과 도움은 여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준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고려해 보세요. 감사와 사과가 없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며 당신의 정신적 웰빙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인간성 7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심지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나 가끔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일 때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이런 행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독성 있는 관계를 식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남 후에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계 설정하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대우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회색 바위 기법 활용하기. 가능한 한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줄이는 회색 바위 기법을 시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세요. 지지 그룹 찾기.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강화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독성 있는 관계의 영향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 구하기. 독성 있는 관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된다면 심리 상담사나 치료사와 상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손절하기. 모든 관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끊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은 유전적 요인보다 인간관계의 질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느냐가 당신의 행복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와 행복은 정말 소중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성장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성장의 여지가 있으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